책 제목은 부의 재편인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로 뽑아놓은 거는 솔로 유니콘이라는 컨셉입니다. 솔로프레니어라는 말은 최근에 나온 신조어인데 솔로라는 단어하고 앙트로프러너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1인 창업자가 만든 유니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지금 네이티브 컴퍼니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유니콘의 기업 가치는 10억 달러, 지금 환율로 따지면 1조 5천억 원이라는 기업 가치가 직원이 한 명인데 저런 회사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이런 회사가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AI 시대의 부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핵심 키워드는 Lean AI Native Company라는 컨셉입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항상 아시지만 첫 번째 슬라이드는 항상 이렇게 글로벌 탑10 4월 20일 날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브로드컴, TSMC, 아람코, 메타, 테슬라 이렇게 글로벌 탑10입니다. 이거 거의 변화가 없어요. 1등까지. 다만 여기서 순서가 엔비디아를 빼놓고 밑에 4-5개는 변화가 좀 있는데 눈에 띄는 변화가 뭐가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보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2024년도 주가 상승분이고요. 바깥에 있는 숫자는 2025년도, 그 다음에 이 숫자가 2026년도 지금 4월 10며칠 날까지 이렇게 1, 4분기가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눈에 띄는 거는 8번에 있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는 이 에너지 시장이 별로 작년까지는 안 좋아서 계속 이렇게 주가가 빠지다가 전쟁 때문에 사우디 국영회사 아람코가 조금 기업 가치가 올라간 게 특징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4번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혼자 독자적으로. 소프트웨어 회사가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 현상을 부르는 신조어가 있어요. AI 시대에 소프트웨어의 모든 회사들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서 1등이기 때문에 덜 빠졌는데 세일즈포스나 이런 데 한 40%, 한 5, 60% 빠진 데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한다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팔렌티어라는 회사도 한 30% 이상 빠졌는데 그거를 사스포칼립스라고 부릅니다. 사스라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구독형 소프트웨어 회사의 아포칼립스라는 붕괴가 되고 있다는 사스포칼립스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AI가 등장한 다음에 소프트웨어 회사가 붕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소프트웨어는 1인당 얼마씩을 받는 식이었었어요. 직원이 100명이면 100명한테. 그런데 지금 에이전트가 나오고 AI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사람당 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서 전체를 관리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도 그냥 한 명만 구독하면서 걔한테 의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삼성전자 직원이 10만 명이라고 10만 명이 다 쓰는 거를 계약을 맺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스포칼립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가가 폭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리바운드가 될까 굉장히 어렵게 평가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여기에 AI를 접목시켜서 이제는 인당받지 않고 자기네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쓰게 되면 얘네들도 성과 베이스로 해서 프로젝트별로 돈을 받겠다라고 과금을 좀 바꾸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이유 때문에 시가총액 1등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가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4위까지 밀려 있고요. AI의 강자라고 부르면서 구글이 한 5, 6등 하다가 2등까지 치고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 기업 가치가 4조 달러를 넘는 기업이 딱 2군데 나와 있죠. 구글이 굉장한 약진이에요. 그래서 구글이 지금 4조 달러를 넘기면서 조만간 엔비디아를 넘을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AI 기술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구글이 가장 뛰어난 회사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마킹되어 있는 회사 8개, 탑10 중에서 8개를 주목하라는데 공교롭게 다 미국 회사고요. 항상 월스트리트에서는 매년 그 해에 주도적으로 주식시장을 이끌어 나갈 회사들을
신조어로 앞자를 따서 만들었는데 재작년에 신조어로 만들어진 데는 브로드컴을 뺀 상태에서 7개 회사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서 M 종목이라고 불러서 작년 재작년에는 얘네들이 주도를 했었죠.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에 M7을 새로운 용어로 바꿨는데 브로드컴이 추가가 되면서 배트맨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배트맨이 스펠링으로 6개인데 이 8개 회사를 따서 A가 2개 들어가고 N이 2개 들어가는 형태에서 배트맨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금년도는 배트맨이 주도할 거다 그랬는데 그거는 무슨 뜻이죠? 배트맨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하나가 추가된 게 브로드컴이 추가가 돼서 브로드컴을 주목해라 그랬는데 작년까지 잘 나가다가 생각보다 금년에는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컴을 많이 주목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에서 13인데 제가 이 글로벌 탑10을 20년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역대급으로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오른 거예요. 보통 한 25위 정도에 있었는데 13위까지 치고 갔습니다. 삼성전자가 금년에 혼자 거의 80% 가까이 오르면서 글로벌 순위로 13위까지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10개 회사는 순위가 거의 안 바뀌고 있으니까 참고로 10개 회사를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0위 기업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SK스퀘어, 삼성바이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기아, KB금융. 자, 조금 전에 보신 대로 글로벌 기업들은 다 혁신 기업들이고 스타트업 출신들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전통적인 레거시 기업이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그냥 전통적인 레거시 기업들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 상승률 보실래요?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좀 별 볼 일 없잖아요. 10개 중에서 3개는 마이너스고 10% 넘어가는 거래 봐야 3개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어때요? 삼성전자 79.7%, 하이닉스 90.5%, 현대차 85.5%, 삼성바이오 혼자 빼놓고 에서는 100% 넘게 올랐고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조금 이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시장이 굉장히 주가 상승률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쿠팡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금융지주하고 거의 시가총액이 비슷해서 한 10위 정도 정확하게 따지면 11위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쿠팡 사건이 터진 다음에 혼자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서 보통 쿠팡 사태 터지기 전에는 우리나라 기업 가치의 수준으로 봤을 때 3위 내지 4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처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 날짜로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개수는 2,766개 회사. 이 코넥스라는 장외시장을 포함한 것가 2,766개가 있는데 그 회사의 시가총액은 5,729조 원입니다. 굉장히 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한 개 시가총액이 5,823조 원에서 애플 하나를 팔면 대한민국 다 사고도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엔비디아는 7,000조가 넘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하나 팔면 대한민국을 다 사고 아마 다 사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갈 길이 굉장히 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한계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냐면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저런 회사들은 혁신 기업이라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빠른데 레거시 기업들은 이렇게 발빠르게 우상향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는 이들이 지금까지 먹여 살려왔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커지려면 우리나라도 혁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이기도 합니다. 일본을 좀 볼게요. 이거는 15일 날짜로 해서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를 못 시켰는데요. 일본 기업의 탑10은 토요타, 미쓰비시 계열 중에 금융회사인 미쓰비시가 있고 소프트뱅크, 히타치, 패스트 리테일링, 스미토모 미쓰이라는 스미토모 계열 미쓰이하고 합작사가 있고요. 어드밴테스트라고 반도체 장비 테스트하는 회사,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반도체 회사, 반도체 장비 회사, 소니, 미쓰비시
라는 종합상사 이렇게 일본의 탑 10이 돼 있는데 일본도 보면 혁신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저기 왼쪽에 있는 숫자에 1번부터 10등까지 중에서 괄호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글로벌 순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거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딱 두 개밖에는 없고 나머지는 생각보다 존재감이 별로 없는데 일본은 시가총액 1등이 토요타가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은 낮지만 여기 10등까지 들어가 있는 회사는 글로벌 순위가 200등 안에 다 들어갈 정도로 생각보다 굉장히 촘촘하게 실적을 많이 내면서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거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높은 데는 다 혁신 기업이다. 한국하고 일본 기업들은 다 레거시 기업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주가 상승률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실질적인 실적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은데 일본은 레거시 기업들 중에서 나름대로 견조하게 실적을 잘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보시면 탑 10 안에 들어간 것 중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가 3개가 있고요. 제일 많이 올랐다고 하는 회사가 반도체 테스트 장비하는 어드밴테스트 같은 데가 있고 패스트 리테일링이 상대적으로 조금 올랐어요. 많이. 패스트 리테일링이 일본 전체에서 5위니까 저게 뭐라고 그랬죠? 유니클로라고 그랬죠. 유니클로 같은 데가 일본에서 전체 시가총액 5위를 기록하고 있고 글로벌 순위로 144위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이유는 보실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유럽 전체에서 탑 10은 이렇게 됩니다. LVMH, 로레알, 에르메스, 프루소스, 지멘스, 셉, 인디텍스, 토탈에너지, 산탄데르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큰 회사는 이렇게 된다. 근데 ASML은 뭐 하는 회사죠? 반도체 장비 회사로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를 취급하고 있어서 쟤네들이 1등을 하고 있고 글로벌 순위가 18위. 쟤네들이 삼성전자보다 높았는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워낙 치고 올라가는 바람에 를 누르기는 했어요. 그리고 2위 LVMH, 로레알, 에르메스 재밌는 게 프랑스의 시가총액 1, 2, 3등이 다 저렇게 소비재, 명품 소비재입니다. 로레알, 에르메스. 그래서 프랑스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것도 있어요. 얘네들은 제조업이나 어떤 그 혁신적인 이런 중후장대한 사업보다는 이런 소비재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온통 빨간색이잖아요. 5번에 있는 프로세스라는 회사가 원래는 남아공 회사인데 세금 이슈 때문에 네덜란드로 옮겼어요. 남아공에서 가장 큰 회사인데 본사만 네덜란드로 옮겼는데 저기는 유럽판 소프트뱅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 회사예요. 얘네들이 텐센트의 최대 주주입니다. 중국의 텐센트 전 세계 게임 회사 1등이지만 실제 최대 주주는 프로세스가 갖고 있고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회사가 딜리버리 히어로 같은 거의 최대 주주입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하면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같은 거 인수한 회사의 최대 주주고 이런 회사를 많이 들고 있는 투자 회사가 5위를 하고 있고요. 독일에는 지멘스 전통적인 셉이라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지만 여기 보시는 대로 셉도 소프트웨어를 취급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거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런 현상을요? 사스 포칼립스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글로벌로 굉장히 유명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주가가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 인디텍스는 자라입니다. 자라가 스페인에서 1등이에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유럽 경제가 어렵다라는 걸 보면 얘네들도 혁신 기업이 없어요. ASML 반도체 회사 장비 빼놓고는 다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비재 정도 있고 토탈 에너지는 그냥 에너지 전쟁 때문에 얘네들이 반사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 있고 산탄데르라는 거는 그냥 은행입니다. 스페인 은행. 근데 어때요? 주가가? 이게 금년도 주가예요. 여기는 작년 주가고. 온통 빨간색이죠. 아까 일본도 별 볼일 없었죠. 글로벌 전 세계에서 탑 10도 별 볼일 없었고 한국만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 있어요. 중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평가받는 텐센트, 알리바바, 캐틀, 핀더도, 비아드, 샤오미, 캠브리콘 이런 회사들 이게 중국의 시가총액 1등부터 7등까지가 아니라 그 혁신 기업들만 추려본 거예요. 상장 기업들 중에서. 텐센트는 전 세계 게임 1등이고요. 알리바바는
아마존하고 겨루는 유통 쪽에서는 아시아권에서 1등인 회사고, 캐틀은 2차 전지 1등 회사인데 얘네들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죠. 우리나라에 3대 업체가 있죠. 2차 전지 회사가 솔루션하고 SK온하고 삼성 SDI가 3개가 2차 전지로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얘 하나의 시가총 얘네들의 시장 점유율의 반밖에 안 됩니다. 다 합친 게. 얘네들이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그래서 테슬라에 들어가는 차는 다 얘네 거를 쓰고 있고 일부를 우리나라 제품을 조금 쓰고 있는 이런 건데 이런 혁신 기업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잘 나갈 것 같고 핀도더는 이제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알죠. 4위에 있는 핀도더는 뭐라 그러죠? 저 회사는? 얘는 테무입니다. 테무. 테무도 굉장히 큰 회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 같은 회사가 지금 보시는 대로 글로벌 순위로도 47위, 142위에 있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도 저 정도 핀도더도 거의 100등 안에 들어가던 회사였었는데 얘네들은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유통에 혁명을 갖고 온 회사인 거지 얘네들이 중국 싸구려 짝퉁 만드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아드는 캐틀이 1등이고 얘네들이 2차 전지 2등을 하다가 얘네들은 자동차를 직접 만들면서 전기차로 1등을 하고 있죠. 판매량으로는 테슬라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있는 이런 회사고 우리나라도 1, 4분기에는 얘네들이 1등해죠.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비아드가. 그 다음에 샤오미는 전기차로 얘네들도 가전제품 짝퉁 같은 거 만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전기차의 페라리라고 부르죠. 전기차를 굉장히 디자인을 스포츠카에서 멋있게 만들어서 지금 보시는 대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 글로벌 순위로 219위. 얘네들도 거의 100등 정도, 100위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캠브리콘이라는 회사는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부르는 이런 회사입니다. 이제 이런 혁신 기업들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혁신 기업은 미국하고 중국에만 있다. 유럽, 일본, 한국은 다 그냥 레거시 기업들이라 미중 패권이 지금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시간이 지나서 미래 가치도 미국하고 중국밖에는 좀 기대감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별로 보면 반도체만 놓고 보면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삼성, ASML,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램리서치, 인텔 이렇게가 10등까지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많이 치고 올라갔는데 얘네들은 4위 이상은 못 가는 것 같아요.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위하고는 브로드컴하고 이것도 4배 가까이 올라가서 줄인 게 저 정도인데 SK하이닉스가 그 반도체에서 15등 정도 하다가 얘는 치고 올라가서 그 반도체에서 6등까지는 치고 갔는데 이 반도체 업계가 어때요? 1등이라고 부르는 엔비디아는 금년 상승률이 2.9%, TSMC 25.4%, 브로드컴 8.1%, 삼성이 77. 아까 이거는 업데이트를 며칠 전이라 79.7%까지 올라가 있고 얘도 거의 100%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만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그런데 얘네들이 높아진 거는 설명을 하긴 하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메모리 쪽 때문에 2개가 떴다. 그래서 3대 메모리 업체가 마이크론까지 합쳐서 3대 메모리 업체라고 부르고 있는데 마이크론도 63.8% 해서 얘네들 메모리 그 삼총사가 가장 높게 오른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인텔이 삼성전자보다 압도적으로 컸는데 인텔이 망한 다음에 미국 정부가 개입해서 인텔의 주식을 사고 인텔을 키운다고 그래서 인텔 보시면은 반도체 분야에서 시가총액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회사로 작년에도 거의 100% 올라갔고 금년에도 굉장히 많이.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기회될 때마다 학생들한테 인텔 주식을 사면 좋겠다고 그랬었는데 사신 분들이 있으시죠? 인텔. 없으면 말고. 자,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는 그래도 디펜스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슷한 업종인 마이크론까지 비슷하게 올라갔으니까 얘네들을 약간 버블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좀 이해가 될 만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를 보면 조금 황당합니다.
전 세계가 경기 침체 때문에 자동차 회사가 좀 안 좋아요, 다. 그래서 테슬라, 토요타, 비아드, 샤오미, 현대차, GM, 페라리, 벤츠, 폭스바겐 이게 글로벌 탑10인데 현대차는 금년 들어 처음이에요. 현대차는 제가 이거 20년 동안 보는 그래서 제일 많이 올라갔던 데가 12등, 13등이었었는데 10등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처음 봤는데 주가 보세요. 전기차든 가솔린차든 할 거 없이 현대차만 압도적으로 높게 올라갔죠. 저 부분을 설명을 잘 못해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호재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나라에서 하는 얘기고 이 월가에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멍미 이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원래 구글이 투자해가지고 키웠다가 별별 없어서 버린 거를 소프트뱅크가 주웠다가 이거 진짜 별로네 갖다 버린 거를 현대차가 주웠는데 그때 8천억, 9천억 정도에 샀어요.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랑 지금하고 달라진 거는 없고 공중제비, 공중 도는 것만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얘네가 그 인수할 당시라 하고 지금하고 별로 기술이 달라진 건 없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피지컬 AI를 한다 그러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계속 띄우는데 처음에는 1조 정도에 상장한다 그랬다가 10조 정도도 될 거다 그랬다가 100조가 된다 그랬다가 150조가 넘었다 그랬다가 지금은 200조가 된다라고 우리나라 언론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 200조라고 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주식을 다 현대차가 들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다 들고 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렇게 좋다고 치고 그럼 보스턴 다이내믹스 때문에 현대차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장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LG화학에서 에너솔루션 분사했을 때랑 똑같이 그럼 얘 주가는 어떻게 돼야 돼요? 폭락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200조로 별도로 떨어져 나가면 얘는 뭘 갖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건데 참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는 왜 올라가요? 얘는 기아는. 얘는 뭐 옆에 현대랑 있으면서 뭔가 같이 주워 먹을 게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볼 때 외국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대목이 이겁니다. 근데 아까 반도체는 국민연금이 어쩌고저쩌고 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조금 얘를 걸고 넘어져요. 마이크론도 이 정도 올랐으니까 얘네들하고 비슷하니까 비슷하게는 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자동차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여튼 이렇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돈벌이가 될 거라고 하는 바이오텍, 제약 바이오를 놓고 보면 일라이 릴리, 존슨앤존슨, 에브비,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멀크, 노바티스, 피셔 사이언티픽, 암젠, 노보 노디스크 이게 탑 10인데요. 제약 바이오가 최근에 조금 올랐는데 또 이 인더스트리도 좀 별로예요. 지금 별로 이렇게 실적이 금년도에 숫자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가 이름이 바이오라고 붙어서 바이오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에서 사실은 삼성 바이오는 그냥 딱 제조업이기 때문에 얘를 바이오로 분류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순수 바이오 회사로는 제약 바이오로 우리나라 1등 기업은 유한양입니다. 유한양이 제일 큰데 이 순위로요. 글로벌 순위, 이 글로벌 전체 순위가 아니라 제약 바이오 순위로 몇 등이냐면 3,500등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약 바이오 분야는 그냥 격차가 심해도 너무너무나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 먹거리라는데 이쪽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다라고 보이고요. 여성분들이 많이 오실까 봐 제가 이거 또 띄워놨어요. 럭셔리 탑 10입니다. LVMH, 에르메스, 리치몬드, 룩소티카, 디올, 타이탄, 캐링, 몽클레어, 주데복, 프라다. 여기 글로벌 시장이 안 좋은 거는 이 명품의 주가를 보면은 알 수 있죠. 그냥 굉장히 다 빨간색이고 인도의 이 전통적인 인도판 보석 회사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 주가 상승률로 보면 나머지는 굉장히 안 좋죠. 프라다는 2년 연속해서 뭐 곧 망할 것 같은 식으로 이것도 많이 리바운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여기 뭐가 빠져 있다고 그랬죠?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빠져 있는 데가 샤넬, 에루샤에서 샤넬 빠져 있죠. 샤넬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샤넬이 에르메스보다 실적이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샤넬이 상장돼 있으면 에르메스 위에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그런데 LVMH는 홀딩 컴퍼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루이비통 그룹이 1등을 하고 있는 건데 브랜드로 놓고 따지면 쟤네들은 한참 밀립니다. 루이비통 그룹이 뭐라고 그랬죠?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모에 샹동이라는 샴페인 회사하고 헤네시 꼬냑이라는 술 회사에 그다음에 LVMH에 들고 있는 럭셔리 브랜드가 6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걸 다 합친 거에 대한 시가총액이고 루이비통만 잘라놓고 나면은 에르메스나 샤넬보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회사 전체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리치몬드는 뭐 하는 데라고 그랬죠? 시계. 비싼 시계는 다 얘네들 거. 그래서 전직 대통령 영부인이 뭐 어쩌고 이름 이상한 거 가지고 뉴스에 났던 거는 다 얘네 회사예요. 리치몬드 그룹이 갖고 있는 거. 룩소티카는 비싼 안경은 다 룩소티카 거고요. 여기 컨택트 렌즈하고 소프트 렌즈도 다 얘네들이 세계 시장을 다 잡고 있고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10대 부자 일론 머스크, 레리 페이지, 제프 베조스, 세이기 브린, 마크 주크버그, 레리 앨리슨, 마이클 델, 버나드 아르노, 젠슨 왕, 짐 월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0위에 워렌 버핏이 올라가 있다가 좀 밀렸고 지금 11위로 가 있고 지금 보면 대부분 다 여기도 혁신 기업들 글로벌 시가총액이 큰 데가 크다라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스페이스 X를 상장하면 일론 머스크의 주식만 가지고 개인 주식만 갖고도 삼성전자를 다 사고도 남습니다. 이거 한 2배쯤 올라갈 것 같은데요. 스페이스 X가 언제 상장해요? 6월 달에 그 기대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보통 그 빅테크 기업들이 상장하면 미국에서는 6개월 동안 주식을 못 팔게 락업을 다 시켜놓는데 이번에 특별히 개인들 5%를 판다 그러죠. 이거 살려고들 난리. 그 스페이스X의 지금 그 예상 가격이 공개가 됐는데 1조 7천억 달러? 그러면 상장과 동시에 얘네들은 미국 시장에서는 그 상한가 하한가 개념이 없으니까 2조 달러는 가뿐히 넘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 등이 돼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거고요. 얘네들이 쇼킹한 애들입니다. TML이라는 회사, Thinking Machines Lab이라는 회사가 작년 초에 설립됐어요. 2025년도에. 근데 지금 기업 가치가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정도 되죠. 100조. 1년 만에 100조의 기업 가치를 만들었어요. 저 친구 37살, 저게 나이에 37살인데 작년 초에 설립하고 4개월 만에 2조 원 투자를 받았어요. 4개월 만에 2조 원 투자를 받으면서 기업 가치를 데카콘으로 인정받고 그 다음에 바로 저렇게 뛰었어요. 그런데 얘네는 제품이 없습니다. 미라 무라티가 뭐 했던 친구냐면 오픈 AI에서 알고리즘 짰던 친구예요. 근데 얘가 그냥 나오니까 얘가 뭔가를 하겠다 해서 그냥 돈이 그냥 몰린 거예요. 저 친구는 제품은 안 내놓고 뭘 하겠다는 말은 안 했고 그냥 AGI를 할 것 같다라는 정도만 나왔습니다. 요새 얘기하는 범용 AI를 자기가 구현해 볼지도 모르겠다 정도까지 가지고 지금 1년 만에 100조의 기업 가치를 만들어 놓은 이런. 그 다음에 그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일리아 수수께보도 대단한 친구인데요. 얘도 제품 없이 얘는 그 TML보다 한 7, 8개월 먼저 설립됐는데 얘도 기업 가치가 만만치가 않죠. 50조 이상 되는 걸 만들었는데 수수께보도 오픈 AI에서 핵심적인 기술을 담당하던 친구예요. 저런 친구가 나오면 그냥 돈이 갔다가 몰리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피규어 AI, 애니스피어, 스케일 AI 얘네들은요. 2016년도에 만들었는데 19살짜리 3명이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2, 3년 만에 그래서 알렉산더 왕 이런 친구는 한 2조인가를 들고 있어요. 바로 창업해서 얼마 만에 하버드하고 브라운 대학을 중퇴한 애들 셋이 모여서 19살에 만들어서 이런 회사를 만들어 놨고 지금 보시는 대로 퍼플렉시티도 31살 있는 머코라는 회사 21살 하비 윈스턴 와인버그는 30살인데 기업 가치가 이렇게 다 회사 만들어진 지 2, 3년 이 아저씨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인데 이
이 법률 AI에 관련된 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지금 합의가 많이 뜨고 있고요. 얘는 헤드헌팅 비즈니스를 약간 좀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를 시켜놓은 거 가지고 기업 가치를 이렇게 높여놓은. 이제 얘네들이 굉장히 놀라운 애들이고 조만간 여기서 이제 이름이 일반 사람들한테 알려질 정도의 제품이 나오면은 굉장히 많이 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두 개 회사를 빼놓고는 기업 가치는 높은데 적자입니다. 숫자로 검증이 안 됐는데 또 이런 애들이 나왔어요. 매드비라는 회사. 스마트폰으로 저걸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린 AI 네이티브 컴퍼니 리더보드라는 거 저기 위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런 사이트가 뜰 겁니다. 린 AI 컴퍼니 리더보드라는 거 뜨나요? 그거를 계속 여러분들 기회 될 때마다 들어가서 보세요. 거기 회사가 몇 개 있어요, 지금? 48개? 어저께까지 48개인가 있었는데 48개죠. 자, 린 네이티브 컴퍼니란 말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기부하고 과기부에서 자문을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저걸 내걸었어요. 1인 창업 국가? 하여튼 뭐 창업 전성시대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는데 아침에 저희 집 앞에 나오는데 강남구에서 이딴 말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1인 창업을 권장합니다. AI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뭐 해서 붙여놨는데 제가 컨셉을 린 AI 네이티브 컴퍼니로 가야 된다. 근데 이걸 한국형으로 이름을 만들자. 이름이 좀 어려워서. 그래서 장명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매드비라는 회사가 굉장한 회사예요. 거기 이 리더보드에 1등으로 올라가 있죠. 직원이 몇 명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한 명으로 돼 있죠. 실제로는 2명이에요. 아니, 동생을 뽑았어요, 동생 얼마 전에. 매드비는 뭘 파는 회사냐면 위고비나 마운자로의 짝퉁을 파는 회사예요. 우리나라는 의약품이나 이런 게 온라인으로 유통이 안 되는데 미국은 유통이 가능해서 위고비하고 마운자로를 OEM으로 해서 만드는데 이 회사가 만들어진 지 2년이 채 안 됐어요. 첫 해에 2024년도 여름인가에 만들어졌는데 작년 여름까지 1년 동안의 매출액을 무려 6천억 원을 만들어서 혼자서 6천억 원 매출이. 근데 보통 이런 온라인으로 뭘 만들었다 그러면 매출 만드는 건 쉬워요. 실질적으로 그냥 뭐 갖다가. 근데 다 이익이 안 난다 그러는데 얘는 16.2%의 수익을 냈어요. 혼자서 6천억 원을 팔고 16.2%면 얼마인가요? 700억 원의 이익을 냈어요. 혼자서. 자, 그럼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2년 차거든요. 이번 여름까지 하면 지금 예상되는 그 매출액이 2조 8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수익률은 16.2%의 더블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30% 남기면 얼마가 돼요? 2조 8천억에 30% 수익률이면 이제 뭐 수천억 원이 나는 거죠, 수익이. 그래서 이 친구 혼자 하다가 힘들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뽑았어요. 그래서 2명이에요, 2명. 근데 실제로는 3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계약직으로 1명을 뽑았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기업 가치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러면. 자, 5천억 수익을 낸다 그러면은 펄을 10만 잡아도 5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는 회사는 멀티플을 뭐 한 2, 30배 보면은 10조, 20조. 그러니까 직원 한 명에서 이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솔로 프레니어 유니콘이 나온 상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2025년도에 샘 알트만이 예고를 했었어요. AI 때문에 이런 회사가 등장할 것 같다 그런데 얘가 보여줬습니다. 매튜 갤러거라는 친구인데 40대 중반이고요. LA에 사는데 46살인가 뭐 그런데 자기네 집에서 2만 불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2만 불로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모델은 챗GPT하고 제미나이만 안 썼고요. 클로드하고 그록인가 뭐 3개를 쓴 거로 돼 있고 에이전트를 4, 5개 그다음에 툴 이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를 세팅하는 데 들어간 돈이 2만 불. 우리나라 돈을 3천만 원 쓰고 나서 지금 5천억, 6천억 원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거를 유사 상품을 만드는 데다가 OEM으로 요청을 하고 마케팅하고 배송하고 하는 걸 다 AI를 시켜서 하고 있는
그리고 2위에 올라가 있는 게 텔레그램이죠. 텔레그램 여기 보시면 직원 수가 30명으로 돼 있죠. 텔레그램의 가입자가 10억 명이 넘는데 10억 명을 관리하는데 30명이 하는 이런 미드저니가 얘네들 계약직 포함해서 40명 이랬는데 23명인가로 나오더라고요. 정직원은. 근데 얘네 다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들인데 투자를 안 받고 있어요, 거의. 직원 수는 몇 명 안 되고. 그래서 린 AI 네이티브 컴퍼니라고 부르는 거에 여기 올라가 있는 48개 회사의 1인당 기업 가치가 1억 2천만 달러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500억 원의 몸값을 하고 있는 건데 얘네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스트라에 지휘자만 있고 연주자는 없는데 그 연주자를 다 에이전트를 시켜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사를 보시면 이 매드비가 어디에 무슨 에이전트를 쓴 거가 좀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한번 참고로 보세요. 매드비라는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아이템만 바꾸고 얘가 했던 거 방식으로 가도. 그래서 유니콘이나 이런 네이티브 컴퍼니의 비즈니스 모델을 카피캣 전략으로 얼마든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는 리더보드에 올라간 거는 1인당 기업 가치를 1억 달러 넘긴 애들을 올렸는데 1인 회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 투자를 안 받는다. 둘째, 데이원부터 흑자 기조로 간다. 그래서 몸집이 가벼우니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전부 다 실질적으로 수익형 모델로 과금을 하는 상태로 돈을 받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때문에 별로 투자를 받을 일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나중에 IPO 하고 이럴 일이 없어요. 왜 그러면 직원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걸 IPO 할 필요도 없고 돈을 많이 버니까 최근에 메타가 이런 회사들만 찾아다니면서 입도 선매하려고 M&A를 하는데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안 된 회사들을 5천억에서 1조를 주면서 사들이는 일을 메타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만들어서 컨셉만 잡아서 보여주면 한 5천억 챙겨서 그냥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인트로덕션이고요. 이제 세상의 부는 이렇게 가고 있다. 레거시 기업들, 혁신 기업들, 유니콘에서 린 AI 네이티브 컴퍼니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호머 인터로간스라는 그래서 보니까 호머 인터로간스로 누가 뭐 질문하는 영재의 탄생 그래서 학습법을 저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답을 외우는 아이에서 질문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법. 그래서 호모 인터로간스에 관련된 책이 이것도 얼마 전에 나왔고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질문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에 대해서 질문해봐.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교수로 있을 때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여기 그런 시험을 보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를 직접 출제하고 답도 알아서 써라 이렇게 제가 그렇게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냥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것 중에서 한 문제를 스스로 출제하고 답을 써봐라 이렇게. 그것도 오픈북으로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하여튼 결과는 재밌어요. 채점은 내가 하는데 문제를 네가 내고 네가 써. 그리고 아무거나 다 보고 써도 돼. 이렇게 했는데 한 반은 못 채워요 답안지를. 그래서 질문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고 어린 왕자를 왜 해놨냐면 어린 왕자에서 그러잖아요. 친구를 사귄다 그러면 어른들이 질문할 때 네 친구는 뭐 몇 평에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수준과 의도를 좀 알 수 있다.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호머 인터로간스라는 말이 나온 거는 프롬프트의 능력을 보는 거죠. 제가 여기 이제 절반 정도는 제 제자지만 수업하다가 제가 뭘 찾아보라 그러면 학생들이 꼭 그래요.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검색하는 능력, 이 질문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고 특히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대한 연봉도 많아지고 평가를 많이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챕터에 스킨 인 더 게임을 다뤘는데 사실은 제가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은 게 스킨 인 더 게임입니다. 스킨 인 더 게임은 뭐죠? 스킨 인 더 게임, 게임을 하려면 스킨을 걸어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하나의 스킨 인 더 게임은 리스크 테이킹을 한 사람을 뜻하는 이런 건데 과거에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옛날에는 무슨 내기를 할 때는 살점을 뜯어가지고 뭐 진 사람이 살점 뜯기는 이런 거로 격투를 하면은 한쪽을 그 머리를 벗겨가는 거로 했대요. 이만큼. 격투에서 지면 머리 잘라서 이만큼 뜯어내는 이런. 그래서 유래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행위나 말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잘못되거나 뭐 이랬을 때 책임이 없는 그 사람한테 그 손해가 전혀 나지 않는 사람들은 배제해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데 자기는 돈 안 걸고 소위 저희같이 교수나 컨설턴트나 제일 대표적인 게 유튜버들입니다. 금을 사라, 은을 사라, 삼성전자를 사라 떠들고 잘못되면 뭐 네 책임이고 내가 사라고 그랬지 팔려고 안 했고 10년간, 20년간 들고 있으면 돈 벌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스킨 인 더 게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AI 시대에 가짜 전문가들을 너무 많이 탄생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따르려면 그 말해주는 전문가가 스킨이 걸려있는 사람인지를 확인을 해서 not 스킨 인 더 게임이면은 절대 말을 듣지 마라 이런. 그래서 판단은 직접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든 룰하고 실버 룰 이렇게 하는데 골든 룰은 뭐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황금률 이렇게 부르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한테 행해라 이런 거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근데 스킨 앤드 게임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실버 룰을 얘기합니다. 실버 룰. 실버 룰은 뭐죠? 내가 하기 싫으면 남한테도 시키지 말라 이런 거예요. 너는 주식을 안 사면서 너는 삼성전자 주식을 안 사는데 왜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고 하느냐. 너 사고 나서 얘기하고 리스크를 같이 걸고 가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로 하는 거 하지 말라라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뭐 중요한 거는 실버 룰을 좀 지켜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문해 주는 사람이 스킨 인 더 게임에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보통 컨설팅 회사나 변호사들도 성공 보수나 이런 석세스 피 같은 게 걸려 있는 거가 잘 되면 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안 되면 같이 좀 이런 것들의 성과급 개념으로 나오는 것도 스킨 인 더 게임이고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사람들을 믿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장에 스킨 인 더 게임을 강조를 해놨고요. 이제 이 아저씨 내년 후년이면은 100세인데 여전히 아이스크림과 콜라와 햄버거를 매일 먹고 장수하는 아저씨. 근데 아이스크림 취향이 저랑 비슷해요. 싼 것만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수분이 많은 이런 거. 워런 버핏이 도네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3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저기 보면 해피니스하고 미닝 이렇게 했는데 인간의 삶에서 삶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행복한 삶하고 의미 있는 삶하고를 두 개를 구별을 하는데 워런 버핏이 오마의 현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이분이 다 평가할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행복은 현재의 개념입니다. 현재.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는 과거부터 전체 어떤 기간을 두고 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40년을 돌이켜볼 때 의미 있게 살았느냐, 돌이켜볼 때 행복하게 살았느냐는 그게 성립이 안 되고 행복은 순간의 개념이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건 어떤 전체 기간의 개념으로 보는데 그래서 행동경제학에서 행복지수라는 거를 행동별로 이렇게 발표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학문적으로 행복과 불행을 나눌 때 행복지수라고 하는 거를 행복을 측정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행복하다는 거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냥 라면을 먹어도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고 미슐랭 3스타는 가서 먹어야지 오늘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행복에 비해서 불행이 오히려 조금 더 객관적이기 때문에 불행한 거는 아프다, 배가 고프다, 외롭다 뭐 이런 조금 더 객관적이라 행동경제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1 마이너스 불행을 빼서 행복지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행복은 불행하지 않은 거를 행복이라고 보는 거고 행복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불행지수 중에서 제일 높은 게 뭔지 아세요? 불행지수 중에 제일 높은 거? 제일 높은 게 여성들한테 할 때는 아기 키우는 게 1번이야.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순간의 개념, 애 키우는 거가, 그런데 애 키우는 건 뭐가 있어요? 의미 있는 삶에 들은 거. 애를 이만큼 잘 키워놓고, 그리고 두 번째가 출근하는 시간. 그러면 이제 이런 아저씨들이 거의 100년 가까이 살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그러는데, 다니엘 커너먼 교수 같은 사람이 뭘 주장을 하냐면, 행복하려면 직장 다니면 안 된다 이런 거죠. 행복을 추구하려면. 굉장히 불행한 거니까 애도 낳으면 안 되고 직장도 다니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시간 지나고 나면 자기 인생을 봤을 때 저를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겠는가. 그래서 순간의 행복과 불행의 개념과 시간을 놓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의미 있게 살았다 안 살았다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이거 밸런스 잡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축하하고 공부만 하고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박사가 되면 나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볼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 박사학위 가신 분들 한 10명쯤 되는데, 박사학위 받느라고 공부해놓고 엄청나게 내가 미래를 위해서 했는데 지내고 놓고 보니까 아이씨 괜히 했어, 돈만 들어가고 별로 의미도 없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를 포기하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본인이 그렇게 느낄까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의미 있는 삶과 행복한 삶에 대한 거를 이 오마의 현인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고요. 행동경제학자들이 돈이 걸려 있을 때, 자기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네 가지 패턴을 보인다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이론입니다. 다니엘 커너먼 교수가 이걸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딱 이 표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이론을 터득한 거가 되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위험 회피 동물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자기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인간은 위험 회피만 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추구할 때도 있고, 그래서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이 굉장히 비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학문적으로 합리성을 논할 때는 합리성은 일관성을 얘기하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리는 걸 합리성이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내가 1,000만 원을 딸 확률이 95%예요. 못 딸 확률은 5%죠. 그러면 1,000만 원을 딸 확률이 95%인데, 누가 와서 5%는 얼마예요? 돈으로 따지면 1,000만 원에 대해서 95%면 기대값은 얼마죠? 950만 원이잖아요. 950만 원인데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0만 원 줄 테니까 100만 원을 주고 그냥 너 9천만 원 갖고 가, 900만 원 갖고 가, 이런 선택지하고, 너 900만 원 가질래? 950만 원을 딸 수 있는 확률이 있고 1,000만 원을 딸 수 있는 확률이 95%고 5%는 꽝이 되는 확률, 저걸 기대값으로 따지면 9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합리적인 뭘 선택해야 돼요? 기대값만 놓고 보면 950만 원을 갖고 가는 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선택지는 뭐라 그러죠? 900만 원을 그냥 100% 갖는 거. 그런데 이럴 때 기대값이 950만 원이지만 사람들은 거의 다 이걸 선택하지 않고 900만 원을 안전하게 갖고 가는, 확실하게 이런 거를 선택하더라. 이게 대표적으로 변호사들 소송 걸리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확률이 굉장히 높아도 합의를 해라 해서 서로 혹시 저런 것 때문에 에이 그냥 내가 한 50만 원 더 주고 말지, 이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높은 확률에서 내가 이익을 얻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는 인간들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 손해를 본다라는 겁니다. 저거를 이 certainty effect라고 해서 확실성 효과라고 그래요. 100%를 갖기 위해서 작은 리스크를 줄이는 거에 비용을 쓴다라는 이런 게 있고요. 이익인 상황에서. 근데 반대로 1,000만 원을 잃을 확률이 이번에는 95%예요. 손실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950만 원을 잃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900만 원을 주고 퉁치자 하면 900만 원을 내고 끝내는 게 낫잖아요. 얘는 확률이 95%니까 95%의 확률로 내가 1,000만 원을 물어내야 되는데,
자, 1,000만 원을 잃을 확률이 95%면 내가 손해 금액이 950만 원으로 기대가 되는데 900만 원만 주고 끝내자. 그러면 받는 게 좋잖아요. 이거 안 받으면 1,000만 원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럴 때는 어디에 가능성을 놓고 보냐면 5%를 혹시나 5%가 되면 1원도 안 물어내도 되잖아. 그래서 50만 원을 더 줄 거를 각오하면서까지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더 줄 거를 각오하면서 그냥 끝까지 가보자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이 걸리면 양쪽에서 반대패를 잡는 거예요. 원고 피고의 변호사들 이혼 소송하면 이쪽 저쪽에서 양쪽에서 놓고 반대패를 잡은 거잖아요. 한쪽은 이길 확률이 크고 한쪽은 질 확률이 큰 상태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로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 일단 소송으로 가서 그래서 이 다니엘 커너먼 교수가 이익과 손실에서 확실성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100%가 되는 경우를 굉장히 사람들은 추구한다. 그거를 이익이 날 때는 100%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돈을 더 추가로 지불하려고 하고 손실이 나는 데서는 100%가 아니니까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 돈을 더 내더라도 이거를 베팅을 해본다. 그래서 이것도 비합리적이고 저쪽도 비합리적이다라는 거고요. 낮은 확률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숙제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같은 식으로 4개를 다 이해하시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2002년도 논문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거 이제 많이 보신 거죠. 행동 편향이라고 부르는 액션 바이어스라고 부르는 건데 액션 바이어스는 인간이 가장 괴로워하는 게 가만히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 가장 괴로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행동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재밌는데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고요. 이걸 학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인 논문은 가설 검증을 해서 통계 처리를 하는데 행동 경제학은 다른 말로 실험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설을 세워놓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실험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니까 유럽의 프로축구를 40년 동안 페널티킥 상황만 연구해서 페널티킥 상황에서 키커들이 어느 쪽으로 공을 차는지를 보니까 왼쪽, 오른쪽, 가운데를 똑같이 3분의 1씩 찬다라는 데이터를 얻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골키퍼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지 확률이 똑같으니까 어떨지 모른다. 그러면 골키퍼가 합리적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랬죠. 가만히. 왜 그러냐면 왼쪽, 오른쪽, 가운데가 똑같은 확률로 오는데 왼쪽, 오른쪽은 움직이면서 막아야 되니까 가운데에서 막는 게 훨씬 합리적인데 그래서 행동경제학자들이 보려고 한 건 뭘 본 거냐면 골키퍼가 어떻게 했는지를 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설을 세웠겠어요? 골키퍼는 가운데 있을 확률이 가장 커서 대부분 가운데 있었겠다. 그런데요, 49%씩 이렇게 나눠집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홍해바다가 됩니다. 가운데를 안 지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럴까? 비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에 대해서 뭘 해도 하지 않으면 초조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에 뭘 봤냐면 관객들의 반응을 봤어요. 관객들 입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가운데로 서 있는 게 감독도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왼쪽 오른쪽 골 먹는 거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가운데만 지켜 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막상 차면 움직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지켜보세요. 키커가 아주 빠르게 차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움직여요. 왼쪽 오른쪽으로. 그런데 가운데 있다가 끝까지 지켜서 가운데 있다가 왼쪽 오른쪽으로 가서 골을 먹은 애들은 야유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멍청한 놈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아무 짓도 안 해서 골을 먹었다라고 비난이 쏟아집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관객들도 왼쪽으로 오는데 오른쪽으로 날랐다가 떨어지면 박수를 쳐줘요. 애썼다, 이런 거, 애썼다. 뭔가는 했다라는 이런 거. 그러다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쪽으로 움직였는데 재수가 좋아서 막으면 영웅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3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움직여서 막으면 영웅이 되고 못 막아도 그냥 격려를 받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바보가 되는 걸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인간은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다 무조건 움직인다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온다든지 CEO가 바뀐다든지 어떤 상황이 바뀌면 전부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샤워실의 바보. 그러니까 경제학에 쓰는 용어 중에 굉장히 재밌는 용어죠. 샤워실에 들어가서 바보들이, 그러니까 정부에 이제 무능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아저씨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데요. 이런 샤워실의 바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바보가 샤워하러 가면은 물을 틀면 어떤 물이 나와요? 틀자마자 무조건 찬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차가우니까 뜨거운 물로 갑자기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뭐라도 해야지. 기다리는 걸 못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뜨거가 되고요. 다시 뜨거우니까 또 안 기다리고 또 돌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화상 입고 감기 걸리고 목욕을 못한다 그래서 그걸 샤워실의 바보라고 그래요. 근데 정부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뭐 기름값이, 그래서 경제학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시차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뭔가를 하고 나면 샤워 꼭지를 돌리고 난 다음에 온도가 적당한 온도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초면 3초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하는 행동들이 액션 바이어스고, 이걸 샤워실의 바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정책 펴는 거 보면 주식시장에 관련된 거, 환율에 관련된 거 너무나 이런 일들이 많아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저 책은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Everybody Lies. 그래서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하고 구글의 뭐 부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쓴 책이죠. 인간들은 다 거짓말을 한다.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 담배를 피는 걸 보고 얘기해도 안 핀다고 그러는. 그래서 저쪽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이거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인의 거짓말,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한다 해서 충격적인 책이에요. 충격적인 책인데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소셜 바이어스라고 그래서 있어 보이게끔 항상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있어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당장 이해관계가 얽혀서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면 대부분 다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입증을 했냐면 구글이나 AI 같은 데서 검색해보면 검색 기록이 남는 거. 그래서 당신은 무슨 책을 좋아하냐 그러면은 뭐 교양도서 같은 거, 나는 뭐 클래식을 듣는다는, 사실은 뭐 뽕짝을 듣고 그러면은 없어 보일까봐 이런 것들은 자기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담배 펴 그러면 담배 펴도 뭐 얘랑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담배 안 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교회 몇 번 갔니 그러면 3번 가도 10번 갔다 그러고, 무슨 잠을 많이 잤니 물어보면 참 충분히 잤어 그러면 대부분 다 잠을 적게 잤다 그러고,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시험 보러 가서 야 너 어제 공부했니? 하나도 안 했어. 뭐 이런 뭐든지 다 있어 보이게끔 하는 거를 한다라는 건데, 얘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포렌식 같은 거에서 다 뒤져보면은 그 범죄자들 이런 거 나오는 식으로 개인이 하는 그 구글링 하는 거나 이런 데이터를 놓고 보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거짓말로 나타나는데,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 하얀 거짓말도 굉장히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애가 공부를 못하는데 괜찮아 너 똑똑해 이런 거 절대 금물이라는 이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취지에서 거짓말하는 건 못생긴 애한테 예뻐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습관이 되고 특히 자식들한테는 그런 것도 학습이 돼서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의 일종이고 반복되면 나쁜 거짓말도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거의 기본적인 거는 저렇게 잘 보이고 싶은 애들한테 너 이것만 끝내면은 뭐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만 시키려고 그러고, 뭐 사주는 거 나중에 사줄게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사소한 것도 하지 말라라는 이런 거고요. 그래서 소셜 바이어스가 나온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설문조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익명성에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고,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한 것도 알 길도 없고 그거에 대한 페널티도 없기 때문에, 다 재미있는 거는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익명성 뒤에 숨어서도 거짓말을 하더라 이런 겁니다. 있어 보이게끔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롤리의 딜레마 같은 식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지면 결정적인 순간에 애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네가 죽더라도 애를 살릴래?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애를 차로 칠까? 이런 걸 물어보면 사전에 설문조사하면 애를 살려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 애가 튀어나오면 너 죽는 차 살래? 그러면 그런 차는 안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소셜 디자이빌리티 바이어스에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세상은 아름답고 뭐 다 착한 사람들만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본 마음을 다 감추면서 얘기하는 이런 거를. 그런데 이거는 투명성 착각이라는 거에 빠져 있으면 그렇다는, 이거는 제가 7장인가 8장에서 이어서 썼는데요. 투명성 착각은 뭐냐면 내가 기분 나쁘고 뭐 얘를 좋게 생각한다, 나쁘게 생각한다 이런 거가 상대방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나의 감정이 상대방에게 읽힐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와 동시에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내가 충분히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투명성 착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뭐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닐 거야.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교수들이, 행동경제학자들이 실험한 것 중에 화나는 거, 슬픈 거, 기쁜 거 표정을 이렇게 놓고 표정을 지어갖고 이 사람이 기쁜 표정인지 슬픈 표정인지 다 맞출 수 있고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이거를 거의 다 틀리더라 이런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로 기쁠 때 표정을 지어봐라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막 환하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이가 만개하고 뭐 이런 거가 있지만 그냥 좋아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슬퍼도,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투명성 착각에 빠져 있다 이런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개소리에 농락당하면서도 개소리에 농락당한다라는 거를 모른다라는 거죠. 자기는 충분히 상대방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소리가 아닐 거야라고 판단을 하고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에 부합을 하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죠. 개소리 학문 용어라고. 개소리 번역책이잖아요.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였는가? 이 개소리가 난무하는 세상에, 이게 개소리를 우리나라 말로 영어의 bullshit을 개소리라고 번역을 해요. 학문적으로. 그래서 그 개소리의 데피니션은 뭐냐면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거를 개소리라고 그럽니다. 팩트에 기반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걸 진실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를 거짓이라고 그러고, 팩트 기반 없이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를 개소리라고 그러는데, 개소리에 사람들이 많이 현혹되고 하는 거는 이게 쉽다라는 거예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려면 학습을 해야 되고 아는 게 많아야 되는데, 뭔가를 얘기했을 때 거기서 반대 논리를 펴려면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자기가 얘기해야 되는데, 뭐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 아저씨가 쓴 책 중에서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이 많이 팔렸는데 후속으로 이번에는 진실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시간 되시면 저거 한번 보세요. 개소리가 난무하는 사회에서 진실은 어떻게 묻히고 있는가 또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런 그 투명성 착각이라든가 게으름 때문에 학습을 게을리하면서 개소리에 현혹이 많이 되고, 주로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아까 스킨 인 더 게임에서 스킨을 걸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들만 셀렉티브하게 들으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패턴 인식과 감정 태깅이라는 게 있는데, 과거의 경험이 많아서 직급이 높아지고 경험이 많아지면 의사결정을 잘하고 현명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경험의 덫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저 두 가지가 결합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패턴 인식과 감정 태깅. 과거에 이거 이런 거였었지 해서 과거의 경험치에서 꺼냅니다. 이때 어떻게, 그 뒤가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그게 패턴 인식이에요. 패턴 인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상세한 내용은 다 없어지고 그 패턴 하에서 감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나빠서 굉장히 좋았어. 우리가 와인 같은 거 마실 때도 그 와인 굉장히 좋았어. 그 와인이 이런 맛이고 기억에 남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걸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거는 넌센스인데, 감정이 남아있는 거를 기억으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그래서 패턴을 인식하면 그 당시에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태깅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그 경험을 가지고 판단할 때 굉장히 잘했다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러프한 태깅에 러프한 인식에다 감정이 얹어져 있는, 그때 상황은 다 잊어버리고 그 결과만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트리스 이 파리부스라는 용어가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이라면 이런 뜻인데요. 이거 사회과학으로 논문 쓰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논문 쓸 때 이거 굉장히 많이 써요. 모든 게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 근데 지구상에 있는 것 중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건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거고 이러니까 이럴 거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차트 분석을 해보니까 이랬고 저랬고 하는 거는 이렇다면 모든 상황이 그때랑 완벽하게 똑같다면 이럴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블랙스완도 나올 수가 있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겠고 트럼프가 뭐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지 또 쿠바를 침공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판단한다는 건 넌센스라는 거죠. 그래서 1분 1초가 지나가면서 일단 세상은 저런 패턴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거나 판단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뭐 기름값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는 전혀 모를 수밖에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라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반영돼서 가격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적 효용 가설, 효용 시장 가설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게 좋은 와인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와인을 먹어보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맨날 하는 얘기지만 여기 뭐 로마네 꽁띠라고 써 있으면 보는 순간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은 보너스를 한 1억 원쯤 준다고 3일 있다가 1억 원 줄게 그러면 지금 기분이 좋습니까? 3일 있다가 받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지금 당장 기분이 좋아지는 거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모든 정보가 들어가서 여기에 지하철역이 생길 거고 여기에 뭐가 들었을 거니까 여기 아파트가 올라갈 거니까 여기 땅을 사두고 아파트를 사면 좋아. 이거를 다 개소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미 그 정보가 있으면 다 반영됐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정보가 반영이 돼서 가격으로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 것 같다,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기름값이 어떻게 될 것 같다, 환율이 어떻게 될까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다, 어떻게 될 것 같다. 그게 다 스킨 인 더 게임에서 자기네들이 스킨을 걸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럴듯하게 그래서 저런 얘기 많았어요. 쉽게 내가 그 주식 전문가로 떠오르는 방법 간단하다고 그러죠. 그냥 요새는 돈도 별로 안 들어가니까 100만 명한테 50만 명한테는 내일 주가 올라감, 50만 명한테 내일 떨어짐 해가지고 그냥 랜덤하게 보내가지고 올라감 떨어짐 그랬는데 올라가면 얘네들이 뭔가 왔는데 올라갔대네. 이게 뭐지? 얘네들은 뭐 이상한 스팸이 왔네 그랬는데 얘를 다시 25만 명씩 쪼개서 내일도 올라가면 내일 또 올라가면 얘는 이거 봐라. 이렇게 해서 한 10번만 하면은 남아있는 한 뭐 10,000명은 거의 얘가 신일 거 아니에요. 이 보내주는 정보에. 근데 이 사람 별로 힘들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영웅시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스킨 인 더 게임에서 스킨이 걸려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건 뭐 신의 영역에서 그런데 미래가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이 나와서 그거 하고 있겠습니까? 자기가 다. 그래서 그 미래를 예측할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배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그 환율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전문가끼리 사고 팔아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지 사두면 언젠가는 올라갈 거야? 그 말이 진짜 개소리입니다. 사두면 언젠가는 올라간다라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1년에 126만 개 정도가 평균 회사가 만들어져요. 개인 회사 다 포함해서. 평균 수명이 4년입니다. 4년. 근데 우리는 길게 간 회사들 몇 개를 기억하고 있어서 이 회사들이 영원히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평균 수명은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10년, 20년, 100년 가는 회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랑은 좀 다르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1초라도 흐르면 이렇게 세테리스 파리부스라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든가 이런 거는 넌센스가 된다라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1장이고요. 제가 모든 슬라이드 끝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AI라는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바람이 불면 다 글로 갈 것 같지만 어떤 배는 동쪽으로 가고 어떤 배는 서쪽으로 갑니다. 이거는 바람의 방향이 나의 가는 길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돛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배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변화를 맞이하는 이런 자세 있죠. AI라는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변화를 대응하는 이런 사람들의 자세는 어떤 게냐면,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이 생기고요. AI의 바람을 내가 일으켜보자 해서 아까 같이 린 AI 네이티브 회사들 같은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내가 주도는 못하겠는데 열심히 따라가 봐야 되겠다 해서 변화에 편승하는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변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감각하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다른 그룹은 온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무능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가 좀 이상하긴 한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런 사람이 있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변화를 무시하는 그룹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변화를 누가 무시하죠? 대부분 다 그 당시에 있는 시장의 1, 2등 기업들은 다 무시해버립니다. 변화를. 왜? 변화가 오는 거가 자기네들한테 싫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벌써 고전이 됐지만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만든 회사가 누가 만들었냐면 노키아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었어요. 노키아가 피처폰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걔네들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65%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압도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술 개발을 하면서 그중에 스마트폰도 있었는데 얘네들은 이거를 상품화를 안 했죠. 기술을 개발했는데. 왜 안 했을까요? 이거를 마케팅 용어로 쓸 때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어차피 자기네가 시장 점유율 압도적인 1등인데 스마트폰으로 바꾸면 자기 시장을 깎아먹으니까는 안 하는 거죠. 그걸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라면집을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김밥을 추가한다. 그러면은 라면 한 그릇 먹고 갈 사람이 김밥도 하나 더 먹을 것 같다. 그럼 2배로 먹을 것 같다고 착각하는 게 굉장한 착각이죠. 카니발라이제이션에 대한 거를 생각을 못하는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김밥이 있어 그러면 라면 대신에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지, 갑자기 양을 2배로 먹지 않는 이런. 그래서 스마트폰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노키아가 만들어 놓고 이거를 아무도 안 쓰니까 누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업화에 성공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자기네들이 스마트폰을 우리는 사업해서 변화를 끌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기에다가 기능을 넣어야 되겠다 할 때 다 사람들이 비웃 그럴 때 스티브 잡스가 끝까지 끌고 나갔죠. 그래서 제품이 나오고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할 때 제일 먼저 편승해서 따라간 그룹이 삼성전자가 따라갔다고 그랬죠. 근데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그 핸드폰 시장의 압도적인 강자는 노키아였었고요. 2등은 누구였었나요? 미국의 모토로라 이런 데들. 그 다음에 삼성하고 LG가 비슷했었어요. 뭐 별로 이렇게 존재감이 없었는데 삼성은 피처폰에서 노키아를 넘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노키아는 그 짐 콜린스가 쓴 트라는 책,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구가 망해도 절대 망하지 않을 회사 2개를 짐 콜린스가 써놨어요. 어디하고 어디예요? 노키아. 너무너무나 위대한 기업이라 이건 지구가 망해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리만 브라더스 2개를 했어요. 천재들이 다 모여 있어서 2개가 다 쉽게 망했죠. 그래서 짐 콜린스가 그 다음에 무슨 책을 썼다고 그랬죠? 그 좋은 기업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런 책을 또 속편으로 썼어요. 그래갖고 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노키아 입장에서는 압도적으로 1등이니까 자기네는 바꿀 이유가 없었고 수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애플 쪽에 올라타가지고 카피캣으로 애플을 따라가면서 어차피 노키아 아성은 못 누를 것 같은데 애플이라도 눌러보자 해서 일로 따라갔고, LG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바보된 이런 게 된 거고요. 끝까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죠. 스마트폰에서 애플이 변화를 주도했고 삼성은 변화에 빠르게 편승했고 LG는 변화에 무능하고 무지했고 노키아는 무시하다가 완전히 망했다 이런.
그래서 지금 AI의 바람이 불구를 때 이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들, 변화의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될 것인지는 최소한 뭐는 해야 돼요? 주도하든가 편승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 때문에 행동 경제학에 관련된 공부를 좀 책을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AI 에이전트를 많이 써보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AI를 쓰냐고 그러면 다 쓴다고 그래요. 검색 몇 개 해보는 거 갖고 쓴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AI 에이전트 나와 있는 거를 많이 써보고 틈나는 대로 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가 이 시대에 잘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고요. 부자, 그랬죠? 부자,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부자는 누구를 부자라고 그래요? 돈 많은 사람, 다른 사람보다 많아야지 부자라고 그래요. 밸류에이션이나 부자의 개념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많으면 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 만족이 안 되고 어저께 나보다 오늘의 나가 더 많아야지 두 개가 충족돼야 되는 건데, 재밌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부자라고 부를 때 다른 사람하고 모든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요. 주변에 자기랑 가까운 사람하고 비교한다는 특징이 있어서, 내가 뭐 손흥민하고 나이가 같은데 손흥민은 쟤는 뭐 1,000억 버는데 나는 뭐 1억도 안 돼. 이렇게 비교는 안 한다는 거죠. 옆에 친구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부의 흐름, 부의 재편이 오는데 부자의 순서는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여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낮으려면 이런 그 변화의 흐름에 최소한 편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디에 낚일 수 있냐면 스킨 인 더 게임에 있는 사람들한테 현혹돼서 오히려 더 바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좀 학습을 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 강의는 마치고요. 그래서 첫 번째 1장만 쭉 말씀드렸는데, 뒤에는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하시고 기회가 되시면 다음 기회에 또 뵙는 거로 하고,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